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발 증세론에 화답하면서 이른바 부자 증세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의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이 부자 증세 문제를 먼저 다뤄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먼저 운을 띄우고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공식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부자 증세에 담긴 요지가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엊그저께 저기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 수치가 뭐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별개로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재정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했죠. 근데 그날 뭐 증세 없이 재원 마련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게 하루 만에 이제 바뀐 건데 일단 우리 사회가 사회 양극화가 심하고 사회 안정망이 허술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사회적 과제로서의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정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여당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국정을 끌어가기는 어렵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대통령 말씀 중에는 초고소득자, 그다음에 초대기업에 네. 집중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아마 과세의 공평성이나 이런 원칙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정치적 반발을 국소화시켜가지고 이 증세 문제를 갖다 돌파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후유증은 나중에라도 좀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세라는 거는 넓고 공평하게 과세가 네.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불효불급한 재정을 전략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공평한 과세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정교한 로드맵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제시가 돼서 네. 국민 설득에 나서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처음 나온 말이니까 그렇겠지만 아직은 좀 그 구체적인 계획, 뭐 로드맵 이런 거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좀 계획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자 증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서 보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은 책임지는 국가 등등 해서 큰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속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층의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서민들이 복지라든지 기타 소요 예산을 쓰겠다 이런 철학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고소득층 연 5억 원 이상 그분들 한 40% 정도 내던 세금을 42%, 한 9만 명 정도 해당된다고 그래요. 3억에서 5억까지 플러스하면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2천억 원 이상 초과이득하는 대기업들 한 116곳 정도 된다는데 그 법인세를 22%에서 25%까지 올려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맥시멈 한 3조 8천억에서 4조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에 178조 앞으로 5년 동안 공약 실천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마 이게 4조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하는 데 재원이 되느냐 아마 증세의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경유세, 간접세까지도 결국에는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전체 그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그 고민은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인데 이게 세금 폭탄 공항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 아닌가. 야당에서는 이런 논리로 지금 증세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 추경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새벽에 또 추경안이 예산결산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지금
한 20분 전쯤부터 본회의에 들어가서 잠시 후면은 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인데 이 일자리 추경이 전국에 남긴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제 전국에 미친 영향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네. 역시 제일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었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냐면 치밀한 계획이나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통을 겪은 거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뭐 매사를 그냥 말이나 슬로건 먼저 던져놓고 나중에 계획을 마련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국민을 설득할 만한 계획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전국 자체만 놓고 본다고 그런다면 국회 다당제화된 국회가 여당한테 소수 여당한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마다 야당 3당 내에서 2당 정도를 갖다 설득해내면 자유한국당을 갖다 고립시켜가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협치의 큰 틀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국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네. 그것을 문 대통령의 지지율로서 지금은 커버를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런 전국 운영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분명해졌고요. 반면에 야 3당만 놓고 본다고 그런다면 야 3당 내에서는 굉장히 분화가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방식이나 아이덴티티나 지지 기반이나 이런 걸 놓고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 야당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 성격이 좀 서로 다른 당들이 정립이 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출발이지만요. 네. 그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의 태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는데 당초 한국당이 반발을 하다가 결국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정했어요. 그 자유한국당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중앙공무원 4,500명 증원하는 것을 2,575명으로 네. 이렇게 좀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 특별히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배정됐던 예산 80억 원 없는 걸로 하고 원래 목적 예비비 500억 있는 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은 마냥 그냥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이래서 11조 333억이죠. 최종 네. 좀 이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마냥 지금 반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가뭄 대책이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충북 지역의 가뭄이 너무 심각합니다. 또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 문제, 노후 공공 임대시설 문제 막 지금 여러 가지로 비가 오고 이러면서 문제점이 되고 장애인 활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을 여당이 이야기하는데 야당이 마냥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수 선에서 타협을 했고요.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 문제는 앞으로 이제 추후로 또 가을에 또 정기국회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정수 선에서 통과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도 돕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적정선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회의장에 다 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공무원 삭감하는 수를 삭감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서 80억 원을 추경안에서 삭감하기로 하면서 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여야가 협치에 대한 한 발은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처음서부터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그 80억이 포함됐다 안 됐다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복지 관련 공무원들 또 사회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증원될 수밖에 없다는 그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논쟁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을 지금 잘 통과하고 있게 됐다. 이번 추경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억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은 거는 그 자체로서는 뭐 정부로서는 약간 뼈아픈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임기가 지금 4년도 더 남았는데 뭐 충분히 그 커버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저희가 또 앞서 부자 증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또 협치가 더 강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과거에도 국회에서 예산안 문제를 가지고 지리하게 싸움을 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는 통과를 시켜주죠. 뭐 정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 특히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야당이 또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법인세 인상을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법인세 인상하면 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물건의 값에 반영이 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아무튼 지금은 확장적 재정경제 정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침체된 경기를 살려주는 것이 경제의 큰 틀에서 맞다. 이런 부분은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거를 법과 제도라는 거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느 정도 통해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한 1,500 정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 숫자를 꼭 필요한 아까 뭐 파출소 지구대에 뭐 순찰 인력을 한 1,100명 정도 증가시킨다든지 인천공항이 이제 개항하는데 그때 뭐 아시다시피 개항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뭐 500명 이상 또 근로감독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노동문제 200명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충분하고 더 이상 야당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합의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일자리 추경에서 제일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어쨌든 전국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지만 여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협치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포인트가 살짝은 하락을 했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74%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저기 보통 50%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저기 일을 하면서 욕 안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몇 프로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산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렇듯이 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집권 초반에 높지만 언젠가는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 그 지지율로 나타나는 데는 순수한 지지율 더하기 기대감이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또는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 오히려 74%나 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건 아직 일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일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직접 미쳐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찬반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엔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네티즌들의 성지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이벤트의 당선작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질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응모작이 한 22,558건 중에서 한 80% 이상이 당의 잘못을 질책하고 보수의 역할이 안 된다는 쓴소리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민심의 반영이죠.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이번 주에도 물론 뭐 저 더불어민주당도 49%에서 46%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10%대 초반에서 넘어가지를 못하. 이거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은 좀 쓴소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 밖으로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의 마음이 편안할 적이 없었네. 뭐 당연하지 않은가. 뭐 이런 내용도 지금 가장 좋은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견제 능력이라든지 또 자정 능력을 갖춰가지고 보수당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런 총체적인 하나의 민심이 반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런 민심을 한마디만 덧붙이면 뭐 80%가 비판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유한국당
분들을 갖다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22,500건이 응모가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응모가 그렇게 많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 국민들이 응모를 통해서나마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네, 있는 네. 거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런 민심을 의식했는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충북에서도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물난리 속에서 어떤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로 징계를 했는데 이게 민심 수습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보다는 뭐 당연한 조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더군다나 도의원이면 당의 핵심적인 요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아닙니다만 네. 물난리가 나서 지금 서민들이 애통해하는 그 시점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외유를 갔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공직자로서 또 선출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명 처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나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웰빙당이다. 보수당으로서의 그런 좀 치열한 국민과의 스킨십도 부족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앞에 나서 가지고 좀 같이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데 그 외우가 꼭 가야 돼. 로마나 뭐 저 프랑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난리는 와중에 뭘 배우고 오겠다는 건지 이건 조금 정무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은 다시 그 국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4명 의원 가운데 2명이 아직 귀국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김학철 의원이 또 국민의 설출에 비하를 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귀국길에 혹시 뭐 사과 메시지를 내놓거나 이런 메시지 좀 줄까요? 그건 잘 모를 일인데 네. 그 서로 사과문을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녹을 것 같지는 잘 않고요. 네. 다 우리가 매사가 누가 잘못을 하는 건 누구든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처리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늘 그 뒤에도 굉장히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뭐 사람 감정 상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더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건데 이번에는 네. 그 말씀이 굉장히 더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경우에는 돌아오면서 아주 국민들한테 머리 깊숙이 숙여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그런다고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노가 굉장히 이 김학철 의원에게 굉장히 집중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징계보다 더 다른 더 큰 처벌이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제명이라는 거는 당에서 제명한다는 거는 뭐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징계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딱히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도덕성 측면에서 상당히 당에 훼손을 하고 또 본인도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징계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든 말든 건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레밍이라는 말이 평소에 이렇게 익숙지도 않은 말인데 네. 어떻게 뭐 들지라고 그랬나요? 뭐 설치로 중에 일종이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이상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워딩이고 그런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좀 고개를 깨우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난리 난 지역을 가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가서 좀 둘러보고 그 고통받는 서민들을 봤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황이 이런데 좀 발언에 신중해야 되는 네, 건 누구나 네. 뭐 다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그 4명의 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예.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좀 징계에 있어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온적이라기보다 좀 신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세 명의 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을 한꺼번에 제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과격하거나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자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지금 여론에 막 후들려 가지고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도 방금 그 레밍에 비유한 국민을 레밍에 비유한 그런 분의 경우에는 뭐 제명이란 조치가 뭐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외유는 나갔지만 빨리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등 없이 그냥 3명을 한꺼번에 제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자유한국당이 뭔가 쫓기는 듯이 좀 과도하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 보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신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결정이 뭐 미온적이기보다는 신중하다 예.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미온적 태도가 민심에 반영됐을 때 당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여유가 있죠. 아직도 76%의 그런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고 당 지지율이 아직도 46%입니다. 상당히 과거에 다른 정부와 비교해봐도 집권 2개월 차, 3개월 차 이렇게 높인 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가진 예가 없어요. 많아야지 50%대 후반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병현 의원이 일찍 귀국해가지고 눈치가 빠른지 가서 뭐 흙도 치우고 지금 뭐 이불도 빨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하는 거 봐서 좀 우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다급하고 지금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도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도덕적인 불감증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다급함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여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아직 뭐 이 정도 가지고 당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 방안도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명한다면 금방 복당시키고 다 징계 해제를 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또 혁신 얘기 짚어주셔서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네. 싶은데 앞서 그래도 뭐 2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긴 하셨거든요. 자유한국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국민들 눈높이나 상식에 비추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어서의 그 혁신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반성하고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비전과 메시지를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을 갖다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사답고 이렇게 온화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 위원장 되신 분이 우익 중에서도 오른편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구성을 할 경우에는 동종교배 효과밖에 거두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자유한국당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성을 정당 내에 가져오고 그래서 뭔가를 갖다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해 나가는 길을 뚫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 저는 뭐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연합뉴스 나와서 어젠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네. 것도 봤고 또 자유한국당의 고민을 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보수 정당 제1당으로서 107석의 의석을 가진 제1당이 어떻게 보면 좀 지리멸렬하고 단합이 아니라 가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석춘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치 정당으로 확 뜯어고쳐가지고 보수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나올 때 이 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시다시피 보수가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적인 시장 경제 이런 거를 확장하고 또 어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인도적인 측면을 지원을 하고 자기 희생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기득권층에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지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그런 어떤 지지층이 확장이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아까도 그 오행시에서 봤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이득만 취득하고 웰빙장으로 나올 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유석춘 위원장이 이념적으로 어떻든 간에 과감하게 좀 가치 정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보수의 앞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충북 물난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다가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네. 직접 뭐 설거지도 하고 수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대통령의 부인이 수해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60년대인가요? 그 유경수 여사가 나환자촌을 방문을 해서 그때까지 접촉도 안 하던 그 나환자들 손을 악수를 하면서 어루만져서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면 네. 이런 거 조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좀 밖에 너무 소문내지 않고 하면 네.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 홀로 이렇게 청와대에 많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일단 국민들이 정상적인 부부가 열심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손잡고 같이 희노애락을 느낀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배워야 될 것이고 뭐 오른손이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